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이번 시간 2026년 3월 27일 금요일, 지금 시각은 오후 6시 56분입니다. 저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 끝나고 빨래를 좀 널었고 청소를 좀 했고요. 빨래는 아까 널었던가? 예. 청소를 좀 했고요. 세수도 좀 했고 그리고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죽음의 부정 10장 정신질환의 원인 이어서 읽을 텐데요. 또 그 전에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술. 제가 이전 시간 책 소개시켜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입니다. 에리 프롬 지음 황문수 옮김 문예출판사. 재밌는 말이네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파라켈수스. 자, 에리 프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설명했고요. 사랑의 기술 제 20대 초에 사랑의 기술이라는 제목에 끌려서 이 책을 읽으면 사랑에 능수능란하게 될 것인가 라는 기대로 읽기 시작했다가 집어던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죽음의 부정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이제 50이 넘은 지금 이 시점에 에리 프롬의 진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차례 1. 사랑은 기술인가? 2. 사랑의 이론. 3. 현대 서양 사회에서 사랑의 붕괴. 4. 사랑의 실천. 재밌겠네요. 예. 예, 중고책으로 샀는데 싸게 샀습니다. 자, 죽음의 부정 이어서 미디어북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쪽. 자, 초월의 드라마가 특히 풍부하게 연출되는 것은 복장 도착의 경우에서다. 문화와 자연의 양면성을 이만큼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 복장 도착자들은 동물적 현실을 문화적 복장 속에 착용함으로써 이를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자신이 여느 동물처럼 몽테뉴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신의 똥더미 위에 그 왕좌가 아무리 웅장하더라도 앉아있음을 부정하려고 휘황찬란한 옷차림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임상적 복장 도착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헌신적이고 더 단순해 보이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복장의 심에 강박적으로 매달린다. 인형에게 옷을 입히거나 자매끼리 옷을 바꿔 입으면서 서로 정체성을 바꾸는 놀이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 사람들에게 놀이가 행위 자체인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옷이 의미하는 존재가 되려는 그들의 마음가짐은 무대 위의 배우만큼이나 절실하다. 그들은 무엇이 되고 싶은 걸까? 그들은 거세 콤플렉스를 물리치고 정체성, 양성으로서의 분리, 단위성의 우연성과 그로 인한 제약적 운명,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불완전함, 우리가 자연뿐 아니라 심지어 온전한 몸의 파편이라는 사실을 극복하고 싶어한다. 복장 도착자는 남근이 있으면서도 여성으로 행세함으로써 남녀 추니의 현실성을 입증하고 싶어한다.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다. 누이가 되고서도 누이가 되고서도 음경을 간직하고 싶어요. 뭔 뜻이야 이게?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였는데 거기서도
한 멀쩡한 남자가 자기 안에 여성을 끄집어내겠다며 여성 복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 이중적 인격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죠. 자기 정신의 한 구석에는 여성이 살고 있고 한 구석에는 남성이 살고 있고 그런 형태의 정신증은 자주 관찰되는 일이니까요. 영화의 소재로도 많이 나오고. 자, 인용입니다. 도착 행위에 탐닉할 때 사정을 하자마자 빌린 옷을 최대한 빨리 찢는 것이 그의 습관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자신이 다음과 같은 경고를 받았다는 암시를 품고 있었다. 그것은 얼굴을 찌푸렸을 때 시계가 울리면 얼굴이 계속 찌푸려져 있으리라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자신이 여성적 역할에 실제로 고정되고 그로 인해 남근을 빼앗길까봐 걱정했다. 약간 좀 병적인 사례들을 이렇게 갖고 오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네. 이것은 게임이 영원히 계속되고 놀이가 현실이며 시계가 12시를 울릴 때 붙잡히면 모든 것을 잃고 만다는 것을 긍정하는 한 가지 방법임에 틀림없다. 백도 비슷한 환자의 사례를 보고한다. 인용입니다. 그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하는 습관에 오랫동안 빠져 있었다. 음경은 붕대로 배에 꽉 묶었으며 고아는 삿굴 가로 열고 서해관 삿굴에 밀어 넣었다. 그러면 극심한 거세 불안이 뒤따랐다. 그는 음경이 부러지거나 휘어지거나 정소관이 찢어져 불임이 될까봐 전전긍긍했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말씀 전에 드렸지만 지금 이 책은 모든 인간이 이런 병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런 극단적인 정신병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형태를 빼서 형태를 따라감으로써 인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을 놀이로 극화하여 통제하더라도 불안을 완전히 흡수할 수는 없는데 이번에도 그 이유는 위험이 놀이의 현실감을 높인다는 사실과 자아가 양성의 형태 둘 다에서 몸에 완전히 압도된다는 것에 필연적 죄책감을 느낀다는 사실 때문이다. 이것은 개별화가 완전히 제지당함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 복장의 주술적 효염에 맹목적으로 매달리는 현상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페니켈의 환자는 절름발이 소년을 보고서 그와 옷을 바꿔 입으려는 충동을 느꼈다. 그 충동의 의미는 소년이 정말로 절름발임을 부정하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환상은 종종 현실로 바뀔 수 있다. 그린에이커의 환자 한 명은 남자아이를 여자아이로, 여자아이를 남자아이로 바꾸는 환상을 여러 차례 겪더니 결국 내분비 학자가 되었다. 이런 걸 승화라고 하던가요? 네. 승화. 이로부터 우리는 복장 도착자와 절편음란증 환자가 환각에만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짊어지고 살아가는 진실, 즉 문화가 자연적 현실을 실제로 탈바꿈시킬 수 있음을 엿보았다. 문화적 창조성과 자연적 창조성을 가르는 굳건한 경계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문화라는 상징체계는 거세 콤플렉스를 이겨낼 힘을 실제로 부여한다. 인간은 부분적으로 스스로를 창조할 수 있다. 사실 이 관점에서 보면 복장 도착증이 온전한 형태의 가우사 수위이자 스스로와의 직접적인
가로 열고 여성 상대방과의 우회로를 거칠 필요 없는 가로 닫고 성관계임을 이해할 수 있다. 버크너가 흥미로운 논문에서 지적했듯 복장 도착자는 자신 내면의 여성 인격을 발달시키는 듯하다. 이는 그에게 내면적 이인관계를 부여하는데 이것은 사실 내적 결혼이다. 복장 도착자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서 성적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이는 혼자서도 이성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남녀 춘의적 완전성, 온 세상의 합의에 따른 논리적 귀결이다. 절편운란증적 창조성과 문화적 창조성의 경계가 흐려짐을 보여주는 가장 좋은 예는 고대 중국의 전족 풍습이다. 전족을 하면 발이 기형이 되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변형된 발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았다. 프로이트는 전족 풍습을 절편운란증과 관련하여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 남성들은 여성들이 기꺼이 거세에 굴복해준 사실에 고마워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번에도 심오한 통찰이 개념화되었으니 논점과 살짝 어긋나게 표현되었다. 오히려 전족 풍습은 동물의 발에 대한 문화적 고안물의 완벽한 승리, 가로 열고 절편음란증 환자가 구두로 달성하는 바로 그것, 가로 닫고 승리를 나타낸다고 말해야 한다. 그렇다면 숭배도 마찬가지로 자연적 현실의 변형을 고마워하는 행위다. 변형된 발은 문화의 효염에 대한 기념물이자 징표적 희생 제물이다. 그렇다면 중국인이 발에서 숭배하는 것은 자신이요 자기네 문화다. 발이 신성해진 이유는 바로 일상적 동물 세계의 주어진 또한 삭막한 현실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딘가에서 창조성과 실패 사이에 선을 그어야 한다. 이 선이 가장 뚜렷해지는 것은 절편음란증에서다. 문화의 학문적 저항은 자멸적일 수 있다. 특히 우리가 여인들이 걷는 것을 좋아하거나 여인을 온전한 인간으로 대하고 싶다면 더더욱 그렇다. 뭔 뜻인지 좀 어렵네요. 이것이야말로 절편음란증 환자가 할 수 없는 일이다. 은밀한 주술과 사적 극화의 진실이 개인적 세계의 창조가 담겨 있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문화적 고안물과 마찬가지로 가로 열고 문화적 고안물은 더 표준화된 차원에서이지만 가로 닫고 행위자를 현실과 분리한다. 그린에이커는 이를 매우 예리하게 이해했으며 은밀함에 야누스의 얼굴, 즉 타인과의 관계를 약화시키는 속임수가 있다고 언급했다. 은밀한 내적 결혼 상태의 복장 도착자는 실제로는 결혼관계를 전혀 맺지 않는다. 이 모든 논의에서 우리는 절편음란증 환자의 복장 도착자가 전반적으로 피폐화된다는 사실, 가로 열고 아버지와의 불안정한 동의시, 나약한 몸, 에고, 가로 닫고 피폐화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착증은 사적 종교라고 불렸으며 실제로도 그렇다. 하지만 이 사실이 입증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두려움과 떨림이다. 도착증은 무엇에도 자신의 힘에도 인간관계 행위를 위한 공통의 문화적 지도에도 기댈 수 없는 사람이 통제와 안전을 독특하고 상징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다. 도착증 환자의 기바람이 안쓰러운 것은 이 때문이다. 절편음란증 환자는 평범한 문화적 행위자와 달리 억압과 몸 에고에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성행위, 가로 열고 자신의 몸 전체로 다른 누군가에게 책임 있는 무언가를 하라는 요구, 가로 닫고 성행위에 쩔쩔맨다.
롬은 자신의 환자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는 아내에게 성관계 요구에 응하라며 매우 예민하게 굴었는데 정작 아내가 성욕을 내비치면 욕구가 싹 달아났다. 이것은 비개인적이고 도구적인 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거부로 간주할 수 있지만 실은 불안정에 바탕을 둔 거부이며 수행을 요청받았을 때 제기된다. 신경증의 주된 특징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모든 우위성, 힘, 압도적 위력을 가진 것으로 보는 것이라는 랑크의 말을 기억하라. 절편음란증 환자는 부담스러운 대상을 또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마주한 무력함의 진실을 느껴야 한다. 그는 단단한 억압과 몸, 에고를 통해 신경적으로 충분히 확고하게 프로그래밍 되지 않았기에 자신의 진짜 현실을 위조하지 못하며 따라서 동물적 역할을 무심하게 해내지도 못한다. 풍성한 머리카락, 덜렁거리는 젖가슴, 엉덩이, 배를 가진 대상은 위압적일 수밖에 없다. 스스로가 공허하게만 느껴지는데 이 모든 물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절편음란물 대상 자체가 절편음란증 환자에게 그토록 근사하고 매혹적인 이유 중 하나는 그가 다른 인간 존재의 경이로움을 그것에 전이하기 때문임이 틀림없다. 그렇게 되면 절편음란물은 자신이 다룰 수 있는 기적인 반면에 상대방은 그렇지 않다. 이 때문에 절편음란물은 후광 같은 효과로 잔뜩 물들게 된다. 롬의 환자는 사물을 순수한 상태로 보았으며 그 효과를 결코 넘어서지 못했다. 인용입니다. 환자가 처음 떠올린 회상은 어머니가 머리를 감는 장면이었다. 그의 어머니는 머리카락을 곁에 말릴 때 종종 머리를 휘둘러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도록 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에 매혹되면서도 겁에 질렸으며 얼굴이 다시 보이면 안도했다. 어머니가 빛이라는 모습은 그에게 대단히 매혹적이었다.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한 차원에서는 이를 대상의 가장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부분인 얼굴이 동물적 머리카락에 가려질 수 있다는 아동의 불안이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 장면의 전체적 느낌은 창조된 대상의 기적에 대한 경외감이다. 대다수 사람은 자연적 대상의 최면적 성질을 이겨내는데 내가 보기에 여기에는 두 가지 연관된 방법이 있다. 하나는 자신의 힘에 대한 감각을 얻음으로써 자신과 세상 사이에 일종의 균형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대상에 대한 욕망에 휘둘리지 않고서 그 욕망을 다룰 수 있다. 하지만 두 번째 방법도 반드시 동원해야 한다. 그것은 욕망 자체를 절편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총체적 대상 자체와 관계를 맺을 수 없으므로 성적 매력의 표준적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는 대상을 적당한 크기로 자를 수 있는 실마리의 형태에서 이것을 얻는다. 젖가슴이나 검은색 속옷을 볼 때 우리는 우리가 관계 맺는 총체적 개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상대방에게 경이로움과 힘을 벗겨내어 그녀 앞에서 느끼는 전반적 무력감을 극복한다. 그린에이커의 환자 한 명은 이 문제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인용입니다. 그가 소녀를 계속 쳐다보면 소녀는 그에게 점점 혐오스러운 존재로 바뀌었다. 무엇보다 그의 관심이 그녀의 몸에 난 구멍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피부의 땀구멍조차 너무 두드러져 보이기 시작했으며 더 커지고 역겨워졌다.
또한 그는 소녀의 뒤에서 접근하여 자신과 소녀의 차이를 시각적으로나 촉각적으로 지나치게 자각할 필요가 없으면 더 성공적일 것임을 점차 깨달았다. 가로 열고 여기까지가 인연입니다. 가로 열고 루소가 베네치아의 아름다운 매춘부를 찾아갔다가 그녀의 젖가슴에서 사소한 결점을 보고서 혐오감을 느낀 유명한 일화가 떠오른다. 압도적 대상은 욕망의 단순한 매개체로 쪼그라들지 못하면 혐오스럽게 바뀔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동물적 성질이 떨어져 나와 점점 커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절편음란증 환자가 대상의 경이로움과 우위성에 압도되면서도 그 동물성을 혐오하는 역설을 이로써 설명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발이 추함의 본보기로서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의지가 안전하게 분출되는 와중에 몸에 융합될 수 있을 때뿐이다. 그러지 않는 한 발은 매력적인 여인의 중성적 부위다. 그렇다면 절편음란증 환자가 겪는 어려움은 아동의 경우와 정확히 일치한다. 즉 실용적 행위 상황을 그에 필요한 평정심을 가지고 숙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남근적 자기 성애자인 돈 후안 유형은 못생겼든 아름답든 똑같이 무관심하게 대하는데 그 이유를 이로써 설명할 수 있을 듯하다. 그는 실제로는 대상을 총체적인 개인의 성질로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편음란증 환자 중에 여성이 왜 이렇게 적은가 라는 오랜 문제를 제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린에이커와 보스다. 그들의 요점은 남성이 종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성행위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남성은 이를 위해 확고한 스스로의 힘을 필요로 하며 또한 자신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고 이끌 단서 또한 필요로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성은 자연적으로 또한 필연적으로 어느 정도 절편음란증 환자다. 스스로의 힘이 적을수록 무서운 여성 신체의 공포가 클수록 더 절편음란적인 지엽성과 상징성이 필요하다. 여성에게 이 문제가 없는 이유는 역할이 수동적이기 때문이다. 여성의 절편음란증은 자기 몸의 주변에 흡수된다고 말할 수도 있으리라. 보스 말 맞다나 여성은 사랑의 육체적 측면에 대해 또한 상대방의 구체성에 대해 위축되기에 완전한 불감증 반응을 보이는 것이 고작이다. 그린에이커도 비슷한 설명을 내놓았다. 여성은 불감증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 이란 패배감을 덜 수 있다. 남성은 정력에 지장을 주지 않고서는 여성만큼 불감증을 감추지 못한다. 또한 여성은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에 종종 남성의 힘과 동일시함으로써 안전을 얻는다. 이것은 남근 자체와 문화적 세계관의 위임된 힘을 얻음으로써 나약함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하지만 남성 절편음란증 환자는 어떤 원천으로부터도 확고한 위임된 힘을 갖지 못하며 여성에게 수동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얻을 수도 없다. 이 모든 논의를 요약하자면 불감증에 걸린 여성은 순종적이되 남성의 힘 속에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녀는 행위를 수행할 필요가 없기에 아무것도 절편화할 필요가 없다. 발기불능인 남성 또한 자신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지 못하지만 누워있는 것만으로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완수할 수 없다. 남성은 행위를 수반할 수 있도록 부정의 심이 깃든 장소로서의
장소로서의 절편 음란물을 만들어내는 반면에 여성은 자신의 몸 전체를 부정한다. 폰 게브자텔의 절묘한 용어를 빌리자면 불감증은 수동적 자기절편증의 여성적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야, 불감증 하나 설명하는데도 이렇게 복잡하네요. 재밌네요. 그렇다면 모든 도착증은 그야말로 사적 종교로 인간 조건을 영웅적으로 초월하고 그 조건에서 일종의 만족을 얻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도착증 환자가 자신의 특정한 접근법이 무척 뛰어나고 삶을 향상시킨다고 남들이 왜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늘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것은 모든 참된 신자에게 생명력을 불어넣는 바로 그 정서다. 진정한 영웅에 대한 또한 무궁한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에 대한 찬미인 것이다. 이 지점에서 도착증은 이른바 정상성과 만난다.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할 방법은 없다. 압도되지 않으려면 각자 삶의 커다란 부분을 차단, 가로 열고 랑크의 표현을 불리자면 부분화해야 한다. 압도되지 않으려면 차단, 부분화. 죽음을 확실하게 회피하고 초월할 방법은 없다. 모든 유기체는 죽기 때문이다. 가장 거대하고 따스하게 단단하고 용감한 정신이라도 세상의 조각만을 베어물 수 있을 뿐이다. 가장 작고 비열하고 겁먹은 정신은 가장 작은 조각을 베어물 뿐이다. 근면한 임마누엘 칸트가 어떤 모임에서 유리잔이 깨졌을 때 취한 행동이 떠오른다. 그는 아무도 다치지 않도록 유리 조각을 안전하게 묻을 완벽한 장소를 찾으려고 신중하게 저울질했다. 가장 위대한 정신들조차도 동물적 나약함으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면 절편 음란증 환자의 주술적이고 제의적인 드라마에 몸담아야 하는 것이다. 절편 음란증, 네, 대사 아주 길게 재밌었어요. 굉장히 뭔가 이해되는 부분도 있었고 인간이라는 게 참 복잡합니다. 유기체로서 유기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자의식과 지성이 생기면서 뇌가 아무튼 크게 발달을 하면서 생겨나는 온갖 군상들의 모습이라 할까요? 인간은 그렇고 보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비정상적인 존재들인 것도 같아요. 자의식을 갖는다는 자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자, 402쪽 가학 피학증의 자연스러움. 가학 피학증 문제는 방대한 문헌에서 이미 다루고 있기에 새로 할 얘기는 하나도 없지만 여기서 도착증의 자연스러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가학증과 피학증은 놀랄 만큼 엄밀한 개념이자 인간 내면의 구석에 대한 비밀로 현업 정신분석가에게만 온전히 드러나는 것처럼 보인다. 더 심하게는 인간의 정상적 규범에서 일탈한 드물고도 괴상한 현상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둘 다 틀렸다. 이 책에서 되풀이하여 언급하듯 피학증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다. 인간은 본디 겸손하고 본디 은혜를 알고 본디 죄책감을 느끼고
본디 뒤처지고 본디 고통받는 자다. 작고 가련하고 연약하고 수동적이며 우월하고 두렵고 전능한 힘을 가진 너머에 자연스럽게 자신을 의탁한다. 마찬가지로 가학증은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활동이요, 경험과 지배와 쾌락을 향한 욕동이요, 스스로를 증가시켜 번성하려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세상으로부터 얻으려는 욕구다. 재밌네요. 게다가 그 피조물은 자신을 잊어야 하고 자신의 고통스러운 내적 모순을 해소해야 하는 인간 피조물이다. 둘을 합친 용어인 가학피학증은 양극단이 본디 상보적임을 뜻한다. 힘을 격렬히 집중하지 않으면 나약할 이유가 없고 더 큰 힘의 원천과 확고한 융합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힘을 쓸 수 없다. 그렇다면 가학피학증은 보편적 인간 조건이자 대다수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반영하며 세상의 본성과 자신의 부여된 대로의 본성에 따른 삶을 반영한다. 그렇다면 가학피학증은 사실 정상적 정신 건강 상태다. 이를테면 오늘날의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간간이 증가하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지는가? 사람들은 점점 무력감을 느낀다. 이들이 어떻게 자신의 에너지를 표현하고 압도적인 투입과 빈약한 결과물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간간은 고통을 가하고 또 다른 피조물을 총체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는 능력을 통해 개인적 힘의 감각을 선사한다. 케네티가 절묘하게 간파했듯 독재자의 궁극적 경제는 모든 사람을 동물로 바꿔 소유물처럼 다루는 지배와 통제의 경험이다. 독재자의 궁극적 경제는 모든 사람을 동물로 바꿔 소유물처럼 다루는 지배와 통제의 경험이다. 그런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서 동물이라는 거는 의미하는 것이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아주 미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남들이야 죽든 말든. 딱 보면 윤석열, 지금 트럼프, 네타냐후 이런 사람들, 독재자들은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강간범은 완벽하게 자연스러워 보이는 것에서 같은 종류의 만족을 얻는다. 자신의 에너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 가르고 자신의 동물적 몸이 이 세상에서 지배를 확고히 다지는 데 필요한 힘, 또는 적어도 그 힘의 살아있는 일부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을 때 찾아오는 들뜬 활력, 가로 닫고, 느낌을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상황은 강간 말고는 거의 없다. 너무 욕구가 강하면 일어나는 현상 같은 거겠죠. 피학증 환자가 기꺼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리둥절한가? 무엇보다 고통은 몸을 경험의 최전선으로 끌어낸다. 사람을 느끼는 동물로서 사물의 중심에 강제로 되돌려 놓는다. 따라서 피학증은 자연스럽게 가학증을 보완한다. 둘 다 강력한 자기 감정을 경험하는, 가로 열고 한
한 번은 바깥을 향한 행위로, 한 번은 수동적으로 겪는 고통으로 가로 닫고 경험하는 기법이다. 둘 다 모호함과 공허함을 대신하여 강렬함을 선사한다. 게다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고통을 통제하고 물리칠 가능성을 간직한 채 그 고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여기 앞에 주표시가 있는데 넘어갔네요. 주표시를 먼저 읽겠습니다. 주표시가 자신의 에너지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 자신의 동물적 몸이 이 세상에서 지배를 확고히 다지는 데 필요한 힘, 또는 적어도 그 힘의 살아있는 일부를 가지고 있음을 입증했을 때 찾아오는 들뜬 활력을 삶에서 얻을 수 있는 상황은 강간 말고는 거의 없다. 여기입니다. 여기 주표시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하면 가학증과 성의 관계가 자연스러움을 둘을 본능적 토대에 놓지 않고서도 설명할 수 있다. 가학증과 성은 적절한 힘과 고조된 활력에 대한 서로를 강화하는 감각이다. 이를테면 남자아이가 에드가 앨런 포의 단편소설 함정과 진자 같은 유혈랑자한 이야기에서 환상을 떠올리며 수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 환상이 남자에게 수음으로 강화되는 힘의 감각을 부여한다고 상상해야 한다. 그 경험은 무능력과 나약함의 부정이다. 이것은 단순한 성경험을 훨씬 능가하는 반면에 불필요한 파괴적 역동의 표출에는 훨씬 못 미친다. 대다수 사람들이 가학피학적 환상에 은밀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누구나 본능적으로 도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환상이 동물적 유기체로서 우리의 에너지와 한계가 가진 완벽한 적절함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세상의 한 부문을 전적으로 지배하거나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음으로써 자연의 힘에 복종하는 것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것은 없다. 대체로 사람들이 일상세계의 상징적 사안들로 인한 스트레스로 고생할 때 이런 환상이 생기는 것은 지극히 적절하다. 사업상 모임이나 학술적 모임에 참여했을 때 루이스 부뉴엘의 영화 세브린느에 나오는 이미지들이 떠올라 떨쳐지지 않는 것은 이 때문이다. 피학증 환자가 기꺼이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볼 때마다 어리둥절한가? 무엇보다 고통은 몸을 경험의 최전선으로 끌어낸다. 사람을 느끼는 동물로서 사물의 중심에 강제로 되돌려 놓는다. 따라서 피학증은 자연스럽게 가학증을 보완한다. 둘 다 강력한 자기 감정을 경험하는, 한 번은 바깥을 향한 행위로, 한 번은 수동적으로 겪는 고통으로 가로 닫고 기법이다. 둘 다 모호함과 공허함을 대신하여 강렬함을 선사한다. 게다가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은 고통을 통제하고 물리칠 가능성을 간직한 채 그 고통을 이용하는 것이다. 어빙 비버가 중요한 논문에서 주장했듯 피학증 환자가 원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다. 고통의 원천을 알아내고 한데 모아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학증은 삶과 죽음의 불안, 실존의 압도적 공포를 작은 분량으로 응고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면 인간은 무시무시한 힘으로부터 고통을 겪으면서도 소멸과 죽음의 궁극적 위협을 경험하지 않은 채 살아갈 수 있다. 질 브루크가 예리하게 간파했듯 가학 피학증의 조합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변화시키기 위한 완벽한 방법이다. 그렇죠. 그럴 겁니다. 죽음과
크게 관련이 있을 거예요. 랑크는 피약증을 일컬어 죽음의 거학을 피할 수 있게 해주는 작은 희생제물, 가벼운 처벌, 유화책이라고 불렀다. 따라서 피약증을 성에 적용할 경우 이것은 최종적 분석에 따르면 죽음을 상징하는 고통과 통증을 쾌락의 바람직한 원천으로 탈바꿈시키는 방법이다. 헨리 하트가 훌륭히 주장했듯 이것은 일종의 자기투약식 동종요법이다. 에고는 고통, 총체적 패배, 완전한 소멸을 작은 분량으로 나눠 일종의 예방접종으로 경험함으로써 이를 통제한다. 그렇다면 또 다른 관점에서는 죽음의 상징인 고통을 시열과 더 많은 삶 경험으로 탈바꿈시킨다는 점에서 도착증에 매혹적인 창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보스는 가학 피약증에 훨씬 창조적인 의도를 적어도 그 형태의 일부에서는 부여한다. 자신이 인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바탕으로 한 그의 일반화를 어디까지 따라가야 할지를 모르겠다. 환자의 합리화를 진정으로 이상적인 동기로 받아들이려는 듯한 그의 성향은 다소 거북하다. 나는 이것을 더 주의 깊게 견주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이 보스라는 사람의 저작을 읽고 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하지만 이번에도 도착증의 창의성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삶과 죽음의 공포를 어떤 사람에게 고통의 원천으로서 주술적으로 고정하면 그 공포는 통제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지나치게 부풀리게 된다. 이것은 사적 종교로 지나친 가장으로 인한 피약증 환자를 다른 사람의 손아귀에 두어 그를 비하한다. 가학 피약증이 궁극적으로 당사자를 하찮게 만드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가학 피약증은 주먹만한 인물들이 연기하는 통제와 초월의 온실 속 드라마다. 모든 영웅주의는 일종의 너머와 관계가 있다. 문제는 어떤 종류냐는 것이다. 이 물음은 앞에서 논의한 문제를 떠올리게 한다. 그것은 너무 제한된 너머의 문제다. 이 관점에서 보면 도착증은 영웅적 신격화 드라마를 위한 자신이 선택하는 너머의 극심한 한계를 드러낼 뿐이다. 가학 피약증 환자는 한 사람을 마주한 채 자신의 영웅주의 드라마를 연기하는 사람이다. 그는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두 존재론적 동기를 사랑의 대상에게만 행사한다. 한편으로 그는 사랑의 대상을 이용하여 자신이 가진 충만함과 심의 감각을 확장하며 다른 한편으로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자신 너머의 무언가에 완전히 융합됨으로써 평화와 성취를 얻으려는 욕구를 발산한다. 롬의 환자는 우주적 문제가 어떻게 한 명의 상대방으로 축소되는가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인용입니다. 그는 극심한 긴장을 가라앉히려고 한편으로는 아내에게 공격적이고 가학적인 지배적 남성이 되려는 소망과 다른 한편으로는 남성성을 포기하고 아내에게 거세되어 발기불능과 수동성과 무력함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욕망 사이에서 몸부림쳤다. 총체적 인간 조건에 대한 갈망을 자기 집 침대에서 안전하게 충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수월하겠는가. 랑크 말 맞다나 우리는 상대방이 신과 같기를, 우리의 욕망을 뒷받침할 전능한 신, 우리의 욕망을 품을 넉넉한 신과 같기를 바라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가학 피약증이 인간 조건을 우리의 존재론적 쌍둥이 동기로 인해 벌어지는 행위를 반영한다면 우리는 솔직한 피약증 또는 성숙한 피약증에 대해 진정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랑크가 심리학을 넘어서의 남다른 논의에서 다룬 것이 바로 이것이다. 프로이트는 이 주제를 여러 번 언급했으나 자신의 생각을 이런 종류의 결론에까지 밀어붙일 수는 없었다. 이것이 그의 한계 중 하나였다. 프로이트는 가학증과 피학증의 색이 깊이 보편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기에 이것을 본능이라고 불렀다. 이 욕동이 인간 피조물의 핵심에 곧장 가닿는 것을 제대로 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적 결론을 끌어내고는 인류가 이 욕동을 없애지 못하리라 개탄했다. 이번에도 자신의 본능 이론에 사로잡혀 이 욕동을 진화적 조건의 흔적이자 특정한 성적 취향에 묶인 것으로 보았다. 반면에 랑크는 더 제대로 보았기에 가학증과 피학증을 임상적으로 부정적인 것에서 인간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달바꿈시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피학증의 성숙 여부는 지향하는 대상에 성숙한 피학증 환자가 스스로를 얼마나 소유하는지에 달려 있다. 랑크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신경증 환자인 것은 피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로 순정적이지 않고 그런 척하고 싶어할 뿐이기 때문이다. 이 유형의 실패를 간단히 살펴보자. 이것이 우리가 제기한 정신질환의 총체적 문제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자, 실패한 영웅으로서의 정신질환.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궤관에서는 매우 흥미롭고 일관된 한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그것은 정신질환자가 모두 기본적 용기 문제를 가졌다는 아들러의 말이 옳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독립적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삶과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신질환 이론은 사실 죽음 초월의 실패에 대한 일반 이론이다. 삶의 회피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찌나 깊이 얽히는지 인격은 불구가 된다.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 달리 정상적인 문화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영웅적 자기 확장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지 못하고 다른 구성원들처럼 상위의 문화적 세계관에 쉽게 굴복하지도 못한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자신의 실패한 영웅성으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좋은 말이네요. 아들러는 이런 부분에서 확실한 자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러의 책도 몇 권 샀는데요. 흥미롭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의 궤관에서는 매우 흥미롭고 일관된 한 가지 결론이 도출된다. 그것은 정신질환자가 모두 기본적 용기 문제를 가졌다는 아들러의 말이 옳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독립적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 삶과 죽음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보면 정신질환 이론은
사실 죽음 초월의 실패에 대한 일반 이론이다. 삶의 회피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어찌나 깊이 얽히는지 인격은 불구가 된다.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달리 정상적인 문화적 영웅주의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상적인 영웅적 자기 확장을 스스로에게 허용하지도 못하고 다른 구성원들처럼 상위의 문화적 세계관에 쉽게 굴복하지도 못한다. 그가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은 삶과 죽음에 대한 지나친 두려움, 자신의 실패한 영웅성으로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참 설득력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앞에서 보았듯 우울증 환자는 스스로를 타인의 안락한 힘과 보호 속에 밀어넣다 못해 자신의 삶을 몰수당한 사람들이다. 아들러가 오래전에 가르쳤듯 우울증 환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죄책감, 자기 고문, 비난 또한 남을 강압하는 방법이다. 용기의 실패를 적나라하게 반영하는 조현병 환자의 주술적 전율보다 더 강압적인 것이 어디 있겠는가. 너무 나약하고 고독해서 어떤 관계라도 맺으려고 상상으로 증오의 대상을 만들어내는 편집증은 또 어떤가. 편집증 환자가 조금이나마 활력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는 증오받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 이것은 남에게 죄책감을 불어넣는 궁극적 형태다. 죄책감을 영어로 여행이라고 부르는 것은 트립. 예. 실제로 삶과 죽음을 통과하는 여행이기 때문이다. 나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죄책감을 남에게 유난히 호되게 불어넣는다. 요점은 주술적 전이와 편집증으로 인해 강압받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르는데 말이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뚜렷이 보여주는 것은 치밀한 조사와 꼼꼼한 사유가 담긴 웨이트의 히틀러에 대한 논문이다. 여기서 웨이트는 자신의 몸이 오물과 부패에 대해 무가치하고 지나치게 나약하다는 히틀러의 개인적 느낌 때문에 유대인 600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주장한다. 히틀러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과 신체적 장애가 너무 컸기에 이에 대처하고 승리할 수 있는 독특한 도착증을 발달시켜야 했던 듯하다. 히틀러는 젊은 가로 열고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에 비해 젊었던 것보다 훨씬 젊은 가로 닫고 여성으로 하여금 자신 위에 쪼그리고 앉아 소변을 보거나 자신의 머리에 똥을 누도록 함으로써 성적 만족을 얻었다. 진짜요? 심하네. 이것이 그의 사적 종교, 즉 불안에 대한 그의 개인적 초월이자 초경험과 해소였다. 이런 식으로 히틀러는 유대인과 독일의 뿐 아니라 자신의 정부들에게 개인적 죄책감을 불어넣었다. 그의 정부가 모두 자살하거나 자살을 시도했음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그의 도착증이 가하는 부담을 견딜 수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도착증이 총체적으로 그들에게 가해졌으며 그 자체로, 그러니까 단순한 또한 역겨운 신체적 행위로서가 아니라 지독한 부조리 속에서 또한 히틀러의 공적 역할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도착증은 그들이 살아내야 할 자신의 것이 되었다. 히틀러는 사회의 모두가 숭배하는 대상, 독일과 세계의 희망, 악과 오물을 물리친 승리자로 통하지만 당신과 한 시간만 있으면 부디 자신에게 똥오줌을 누워달라고 은밀히 간청할 것이다. 생각건대 사적 미감과 공적 미감의 이 불일치는 감당하기 벅찰 것이다.
마치 매친부가 자신의 고객을 단순한 변태로 열등한 삶의 형태로 간주하듯 그것을 조롱하거나 일축할 위치에 오를 수 없다면 말이다. 놀라운 사실이네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히틀러가 이런 지독한 도착증 피약 성향인데요. 이 정도면 끔찍하네요. 이런 정신 상태였으니까 어마어마한 만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걸까요? 구체적 도착증에서는 이 강압을 거의 순수 배양 형태로 볼 수 있다. 강압은 총체적 개인으로서의 우리 자신에 대한 부정이 된다. 여성이 도착적 관계를 싫어하고 절편음란증 환자가 쓰는 인위적 수단을 불쾌해하는 이유는 그것이 총체적 개인으로서 또는 그저 개인으로서 자신의 실존을 부정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모든 도착증을 잇는 공통점은 책임있는 인간 동물이 되지 못하는 무능력이다. 에리 프롬은 일찍이 피약증이 자유의 부담을 없애려는 시도임을 훌륭히 서술한 바 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접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책임을 직면하는 일에 어찌나 나약한지 비버가 상기시키듯 건강과 활력의 양호한 상태를 누리는 자유조차 두려워한다. 가장 극단적 도착증인 시체 성애증에서는 프롬이 말했듯 삶과 사람에 대한 가장 극단적인 두려움을 볼 수 있다. 불일의 환자 한 명은 시체를 얼마나 두려워했던지 이 두려움을 극복하자 시체 성애자가 되었다. 새로 얻은 자유에 매혹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의 시체 성애증을 자신의 영웅성으로 이용했으며 장의사의 영안실은 그의 신격화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시체는 무력한 면에서 완벽하다. 시체는 나를 해치거나 모욕하지 못하며 나는 시체의 안전이나 책임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보스가 기술한 대변 기호증 환자는 자신의 실존이 산산조각난 탓에 고든 창자의 산물에서만 창조적 영웅성을 찾을 수 있었다. 여기서 우리는 종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공포, 성행위 상대의 몸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무능력을 고스란히 목격한다. 이 환자는 이 공포와 무능력이 너무 심해서 대인관계에서는 자신의 욕망을 전혀 표현하지 못할 정도다. 그는 똥이 삶의 참된 원천이라는 기발한 합리화에 의해 사실상 구원받았다. 자신이 가진 특별한 영웅성의 욕구 때문에 아내가 한갓 창자로 전락한 것은 그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도착증이야말로 두려움과 나약함이 어떻게 삶으로부터 도피로 이어지는지, 절름발이 영웅성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심지어 스트라우스는 시체 성애증을 인색함과 갱년기 우울증, 즉 삶으로부터의 일반적인 후퇴라는 같은 문제와 연결하기까지 한다. 나는 그 도식에 전혀 이의가 없다. 이제 정신질환과 도착증을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이해했으니 이에 속한 모든 질환을 가볍게 거의 이례적으로 건너뛰어도 무방할 것이다. 이 모든 질환은 인간 조건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공포를 일컫기 때문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한 영웅성으로서의 도착증에 대한 우리의 논의는 다시 또한 마지막으로 인간 본성의
재반 문제를 이상적 차원에서 종결짓는다. 결국 영웅성은 이상의 문제다. 키르케고르로부터 셀러, 호킹, 융, 프롬 등에 이르기까지 정신질환의 문제는 우상숭배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였다. 문제는 어떤 우주론에서 자신의 영웅성을 발휘할 것인가다. 내가 앞에서 주장했듯 가장 강한 사람조차 아가페적 동기를 행사해야 하고 자신을 넘어선 어딘가에 삶의 짐을 놓아야 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거창한 물음을 묻게 된다. 가장 높은 현실, 진실한 이상, 참된 위대한 모험이란 무엇인가? 어떤 종류의 드라마에서 어떤 종류의 영웅주의가 어떤 종류의 신에 대한 복종이 요구되는가? 역사상 종교적 천재들이 주장했듯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은 가장 높은 힘, 참된 무한과 절대적인 것에 순종하는 것이지 인간적 대체물, 연인, 지도자, 국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 관점에서 정신질환의 문제는 자신이 어떤 종류의 영웅성을 발휘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거나 설령 알더라도 자신의 절름발이 지엽성으로부터 영웅성을 확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은 역설적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나약함과 어리석음의 문제다. 정신질환은 존재론적 쌍둥이 동기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모르는 상태를 나타낸다. 결국 자신을 긍정하고 내려놓으려는 욕망은 매우 자연스럽다. 우리는 이를 위해 어떤 길이든 어떤 대상이든 어떤 수준의 영웅성이든 선택할 수 있다. 이 동기에서 비롯하는 고통과 악은 동기 자체의 본성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이 동기의 충족과 관련된 우리의 무지로 인한 결과다. 이것이 언뜻 보기에는 경솔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랑크의 통찰에 담긴 심오한 의미다. 그는 1937년 편지에 이렇게 썼다. 인용입니다.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문득 심리학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네. 그게 뭔지 알겠는가? 바로 어리석음이지. 인간 행동에 대한 온갖 복잡하고 정교한 설명은 행동의 가장 강력한 동기 중 하나. 말하자면 어리석음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라네. 어리석음이란 못되거나 비열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네. 비열하게 보이는 행동이나 반응 중 상당수는 단지 어리석을 뿐이며 심지어 그것을 못됐다고 부르는 것을 정당화하기 때문일세. 여기까지가 인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정신의학의 영역과 종교의 영역이 얼마나 참으로 불가분의 관계인지 알 수 있다. 둘 다 인간 본성과 삶의 궁극적 의미를 다루니 말이다. 어리석음을 버리는 것은 삶을 영웅성의 문제로 자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이상적 차원에서 삶이 어때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관점에서 우리는 사적 종교의 도착증이 참된 종교에 비해 틀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런 도착증은 덜 확장적이고 인간적으로 덜 고귀하고 덜 책임질 뿐이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모두 도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자신을 압도하는 더 큰 총체성의 조각에 불과함에서 비롯하는 지엽성이다. 유기체는 이것을 이해하지도 제대로 대처하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살아가고 분투해야 한다. 그렇다면 여전히 우리는 지혜로운 노인 에픽테토스처럼 어떤 종류의 도착증이 인간에게 맞는지 물어야 한다. 주표시가 있습니다. 이 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도착증과 관련하여 내가 이제껏 접한 것 중 가장 풍성한 짧은 논문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여기서 논의하기는 이미 늦었지만 와이즈먼의 Self Destruction and Sexual Perversion은 맞죠? 는 가장 뛰어난 설득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이 견해들을 연결하고 심화한다. 무엇보다 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환자의 사례를 주목하라. 성관계를 가지면 너의 삶이 통째로 위태로워질 거란다. 이 때문에 환자는 오르가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스스로 목이 반쯤 졸리거나 반쯤 지식하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말하자면 죽음을 방불케 하는 대가를 치렀다면 죄책감을 억누르지 않고서도 쾌락을 누릴 수 있었다. 성행위에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성행위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절편음란물이 되었다. 와이즈먼의 환자들은 모두 중세적인 현실관과 죽음관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세상을 압도적으로 위험한 곳으로 보았으며 중세의 참회자처럼 질병과 패배와 타락을 동치했다. 또한 중세의 참회자와 마찬가지로 삶을 유지할 자격을 얻고 죽음에서 벗어날 방법을 사기 위해 희생자가 되어야 했다. 와이즈먼이 그들을 처녀 낭만파라고 부른 것은 적절했다. 그들은 적나라한 신체적 현실을 견디지 못하기에 도착증이라는 수단으로 이를 더 이상화된 무언가로 탈바꿈시키려 든다.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로부터 여기에서 이 책에서 나오는 안 좋은 사례들에 노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저한테 아주 악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누구나 그런 문제 있을 수 있죠. 근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알게 됐습니다. 읽으면서 용기가 필요하다.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용기 필요하다. 자,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제가 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 꾸준히 해나가는 용기부터 기르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조금 쉬었다가 수단이 빠따 낭송을 좀 해드리고, 저는 오늘 금요일인데 고기 구워서 소주 한잔 할 생각이거든요. 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